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가에서 계속해서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미국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지만 금리 인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도 양시장 모두 3% 넘게 내리면서 지금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어쩜 이러죠? 근데 어저께는 진짜 왜 아침에 자기 전에는 진짜 좋은 기분으로 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어났더니 이상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야? 그러고 찾아보니까 결국 뭐 리사쿡이 뭐 고평가라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거였을까라는 의심이 좀 가고요. 만기일 물량으로 진짜 누가 이제 뭐 막 밀어 넣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급하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뭐 AI 다시 뭐 버블 여러 가지 우려들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오늘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네, 어제 상승폭 이상을 반납하는 모습들이었고 결과적으로 증시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 거기에다가 최근에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나스닥의 기술주, 성장주에 힘입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반한 논리들, 내러티브가 상당히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제 나스닥이 2% 이상 빠진 측면들이 좀 원화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언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다시 넘기 시작했습니다. 강달러가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나 월간 기준으로 엔화가 약 5% 가까이, 원화는 4% 가까이 절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는다라면은 신흥국 중심의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전에도 짧게 말씀 주셨지만 리사쿡 연준 이사가 자산시장의 고평가 발언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여기에서 좀 다소 저는 이제 나열한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 위험 자산들을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증시 그리고 회사채, 기타 등등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제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미국채 시장의 강세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으면서 국내 원화 국고채 금리가 올랐는데요. 오늘은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원화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시와 채권 시장이 하루마다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모습들에 의해서 살펴본다라면은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와 수급의 변동성이 아주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온다기보다는 변동성 측면을 통해서 약한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국면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증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외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반길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약한 고리라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이세요? 네, 나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AI에 대한 내러티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엔비디아 실적도 계속 짚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그 수요는 있는데 그 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한 각 회사들의 투자 캐펙스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승자 독식의 시대가 점점 펼치다 보니까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좋다라는 인식을 메타, 저커버그가 얘기한 것처럼 대다수 기업들이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뚜렷하게 아직 매출과 이익의 가시성이 완벽하게 투자 규모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그동안의 주식시장의 활황일 때는 오픈 AI의 각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번같이 증시가 좀 차가워졌을 때에는 엔스로픽에 대한 엔비디아와 MS의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대조적인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사실 이런 투자의 자금 출처 이 부분이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부채가 증가했을 때는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성은 결과적으로 재무 건전성의 악화 또는 디폴트 리스크의 증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확실성이 높았다라면은 그래 금리도 떨어지니까 투자 규모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이 5대5를 팽팽하게 하루에는 어떤 쪽이 6,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5대5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매크로와 이 금융시장의 내러티브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돈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에 대한 판단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증시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을 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하루 다르고 또 하루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장중 변동성도 상당히 좀 높잖아요. 네. 변동성 지수도 오늘 장중에 40을 넘겼더라고요. 올해 이 장중에 40을 넘긴 게 지금 10번째라고 하는데 그중에 8번이 11월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11월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이 됐고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그럼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의 이 코스피가 제가 다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봤는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66.9%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31.5%가 올랐고요. 반도체 업종은 122%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높은 국면에서 상승, 주가의 강세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약간의 진공 상태처럼 되었을 때에는 재료에 민감한 흐름들이 아주 좀 확산될 수가 있겠고 빈번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정책 모멘텀이나 미국발 온기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력이 일정 부분 좀 제약이 걸리면서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할 것이냐, 출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증시가 흔들릴 때 저가 매수를 통해서 좀 더 유리한 가격대를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루 다르고 하루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V코스피나 뭐 빅스나 그리고 채권 시장 역시나 미국채 변동성 지수, 무브 지수나 변동성에 관련된 지표들은 모두 확대되어 있는 상황들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간과했었던 것들은 9월이 항상 좀 증시가 좋지 않았었는데 괜찮았고요. 10월도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미중의 무역 갈등이 좀 경감이 되고 그리고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데탕트와 같은 느낌의 그런 경제, 정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좀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지나고 나서 궁극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고점에서 나타난 측면들이 변동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즉 이럴 때는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한 템포 느리게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오르고가 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못 잡으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포모 현상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고 신중한 스탠스를 통해서 기회를 좀 더 노리는 부분들이 노리면서 분할 매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좀 더 권고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좀 아까 슈퍼사이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버블은 아니다 이런 쪽이었잖아요. 네. 실제로 실적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슈퍼사이클을 계속 갔는데 지금 최근에 빠지는 거 보면은 약간 고평가였었나 이런 느낌도 약간 들잖아요. 네.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는 매출 채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상으로 물건 줬는데 GPU 돈 못 받았는데 너 그랬다가 저쪽 회사 망해가지고 돈 못 받으면 엔비디아도 나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까지 들던데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의구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온전하게 있는 기업들은
그 의구심이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으로 풀스택에 가까운 알파벳, 구글이나 MS나 그리고 애플처럼 지금 AI 사이클에서 다소 소외가 되어 있지만 자사주 소각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현금으로 꽂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노이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국면 속에서 주가의 등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AI 자체가 우리가 처음 이제 겪어보는 사이클의 초입부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일반인 역시나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AI를 접하고 있지만 이제 AI를 열심히 배워야 한다라는 입장이지 이게 좀 과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장 스토리는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잘 아시는 성장통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영화에서도 아시고 실제 사례의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도 얘기를 하고 했었지만 젠슨왕은 그렇지 않다. 5, 6년이 지나도 훨씬 100% 이상 돌아가고 있다. 가동률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GPU, 클라우드 GPU 관련해서는 이미 솔드아웃이 되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여전히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일시적으로 모든 것이 현금으로 창출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반복적으로 나올 것인데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AI 산업의 성장 속도와 성숙도 그리고 얼마만큼 파이가 확장이 되는데 그 파이를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 수년 뒤에도 여전히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성장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이 산업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사이클에서 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주의할 부분은 주의를 하되 성장 스토리가 아주 확실성, 가시성이 좀 더 높은 기업에는 여전히 이런 국면들을 활용하는 전략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해서 AI가 어쨌거나 지금 산업 초기에 있고 그렇게 해서 보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또 계속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전력을 비롯해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그런 긍정적이다, 뭐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요즘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 이제 골드러시 시절에 금을 캔 사람이 부자가 되었느냐, 청바지와 삽과 곡괭이를 공급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느냐 이러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력 인프라는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AI 시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일정 부분 이상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맞지만 AI 시장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때마다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안정적이고 꾸준하면서도 수요 폭발에 따른 필수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다른 타 AI 빅테크 관련된 업종보다는 경쟁이 덜 치열하고 하는 측면들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인프라 산업은 엄청난 마진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를 누가 빨리 커가고 또한 정부와의 정책에 있어서 동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따라가는 국면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투자자분들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은 상황에 있고요. 이거는 AI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컨스텔레이션이나 뉴스케일 파워, 지버노바, 블룸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빅테크 기업처럼 안정적인 순투자 규모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는 아직 어떤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인프라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덜
섰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은 맞지만 주연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업종과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나의 포트의 해지 또는 안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또 AI 또 이렇게 또 흔들리니까 결국 또 제약주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거래소로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코스닥에서. 네. 그러면은 거래소 이전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만큼 시총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더 네. 좋은 건가요? 뭐 당연히 이제 시총 큰 기업들은 종목들은 옮겨가니까 네. 그 큰 기업이 빠져나가면은 빠지는 곳에는 좋지 않다라고 볼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죠. 코스닥은 조금 나빠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쏠림의 현상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률의 수준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 주된 업종들은 좀 더 소외가 되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한 알테오젠이 이제 거래소가 변경이 된다, 이제 된다라고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호재이기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으나 또 언제나 또 새로운 우리 투자자들의 시선을 끄는 기업들은 언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AI에 대해서 좀 주춤하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라면은 제약 바이오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다소 좀 아쉬운 측면들은 매크로 환경에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잘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현실화될 때에는 주가는 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이제 일라일릴리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측면들은 AI 시장에 있어서 주춤하는 것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고마진 사업 특히나 핵심 기술력인 ALT, B4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고마진을 주면서도 성장 가능성까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이제 허가가 된다라면은 가시성 역시나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거기에다가 대형 제약사로서의 이런 판매보다는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하는 모습들은 과거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는 다소 차별점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 ETF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알테오젠을 다 팔고 그리고 알테오젠 판 금액으로 다 코스닥에 나눠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코스닥은 오히려 남아있는 주식들은 조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말씀하신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은 열어둘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추세적인 트렌드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뭐 타이밍 잡기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가격의 상승보다는 수급에 오히려 더 악재로 미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중일 갈등도 또 생각보다 더 점점 더 심화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혜주들이 뭐 다 같이 오르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면세점주들은 조금 오르던데 뭐 사실 우리가 수혜 입을 걸로 예상했던 것들 중에 뭐 화장품도 있고 이랬는데 화장품은 또 생각만큼 안 가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 중, 일 이 세 국가는 뭐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나라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특히나 이제 일본의 새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의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이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었고 잘 무마가 되지 않고 또한 그러한 발언들로 인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가운데 지지도가 좋기 때문에 연말쯤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을 하는 동시에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까지 낼 수 있다라는 점이 일본 엔화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러한 스탠스가 앞에서 어느 정도 약간 조심하는 모습들은 나올지언정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구도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뉴스 통해서 잘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에 대한 이제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다 관광이나 화장품이나 면세나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사드나 여러 가지 사태들을 통해서 중국의 이런 강력한 압박과 협박에 준하는 그런 멘트들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할 때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이 관련된 내수 업종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아직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일본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과거 사례를 통한 학습 효과는 뭐 아주 악재는 아닐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일본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화장품 관련된 거나 음식에 관련된 거는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내에는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장품에 있어서는 뭐 워낙에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인기, 매출의 급속한 증대는 이미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양식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삼양식품도 공장 증설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다가도 또 새로 짓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삼양식품은 원래 한국에만 공장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되게 막 이렇게 약간 좋게끔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중국 공장 짓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 확장성은 계속 더 커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 워낙에 인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뭐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 너무너무 인기고 뭐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과 순방에도 같이 나서기도 할 정도로 대표 우리 코리아 푸드의 K-푸드의 대표 주자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이 불닭 관련된 부분에 가장 큰 매출처이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이 네. 공장 자체도 아직 완공이 된 게 아니었는데 지금 건설 중에 더 증설을 하겠다라고 한 거다 보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매출의 이게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부분들이 있고 단순히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공급의 다변화를 통해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국내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강구하겠지만 중국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재평가하고 좀 더 향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장의 증설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과 수익성 개선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중국이 주요 매출처인데 이 삼양식품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이런 식으로 중국과 각 대륙의 거점을 마련해서 향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라 어떤 선순환 고리에 있는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은 구조적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식음료 기업이 될 가능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삼양식품이 저런 이제 K푸드 중에는 탑픽인 거네요. 그럼 일단은 삼성전자처럼. 뭐 지금 워낙에 뭐 대장주 역할을 쫙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이제 4,500명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결제 정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 보통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만은 워낙에 이게 뭐 한 개의 기업만의 유독 나타난 사례라고 한다라면은 악재 중에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워낙 빈번하지 않습니까? 다 털렸으니까 괜찮다. 뭐 아마도 휴대폰에 까신 어떤 사이트나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한 10개, 20개 중에 한 개의 어플에서는 사과 멘트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심화되어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주가 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이벤트는 분명히 악재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매출 자체가 26년 25년도 3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20% 이상 올라갔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3개 분기 연속 2천억 원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의 실망감은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에 이번에 서프라이즈 나온 것은 와 하고 놀랬지만 역시 엔비디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쿠팡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과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저런 게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점이었다가 이제 쿠팡 없으면 정말 삶의 편리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기 시작해서 새벽 배송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온다는 그만큼 일상에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23년도에서 24년, 25년 초까지 올 때 좀 무감각해졌던 거는 성장,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의 증감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트를 했었고요. 지금 그러한 시선들이 쿠팡에도 일정 부분 잔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성장성이 없다라면은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면은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반적인 내수업종, 소비업종과 유사한 밸류에이션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주가에 있어서는 좀 퀘스천 마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성장성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P도 올려야 되고 물량에 대한 Q도 확대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영역을 좀 더 글로벌리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마진율을 좀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영업 이익에 대한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는 측면들을 나타내서 이런 밸류에이션, 고밸류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 측면에서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크로로 가보면 어저께 실업률 발표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리고 이제 고용도 나름 좋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 안 하나 봐 이런 분위기로 갔고, 이런 와중에서 약간은 이제 금리 인하 안 하면 약간 뭐 채권 매입이나 뭐 스텔스 네. QE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QE 얘기는 최근에 이제 단기 자금 시장부터 좀 불안하고 그렇죠. QT가 이제 종료되다 보니까 12월에 그 다음 QE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고용 지표는 9월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셧다운이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나온 지표에 주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측면들은 증시, 주식시장 참가자분들이 대다수가 보는 관점이었고요. 왜냐?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2배 정도 넘은 11.9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고공행진, 실적 고공행진을 무색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채권 시장은 반응 포인트가 좀 달랐습니다. 실업률은 원래 시장 컨센은 4.3 유지였습니다. 근데 4.4가 나왔죠. 거기에다가 더 중요했던 거는 고용 시장에 이렇게 취업자 수가 11만 명 이상 나타난 것보다 경제 활동, 그러니까 취업 시장이 나오는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실업률이 4.4로 오른 것이지 고용 시장이 나빠서 완전히 뭐 진짜 실업자가 많아진다. 이런 측면들보다는 긍정적인데 그래도 금리 인하의 명분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채권이 강세가 된 것이 아니라 바라보이는 포인트가 달랐다라는 점이고 저는 증시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스토리에서 조금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이라고 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고용을 얘기했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물가가 관세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있으면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과 전년 동기에서 0.2와 4.1이 나왔거든요. 이는 시장 컨센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낮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떨어졌는구나라고 신호가 가기 시작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왜 그럴까? 노동 공급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말은 임금 협상에 있어서 사장님이 조금 용이해졌다는 거죠.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달라는 돈 다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약간 덜 그래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디맨드 풀, 즉 수요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일정 부분 경감이 되면서 연준의 물가 안정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이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증시보다는 채권 시장에서는 좀 더 논리적으로 이런 측면들에서 좀 금리의 인하 가능성을 좀 높이 봤기 때문에 패드워치에서도 전일에는 금리 동결이 60%대였는데 지금 오늘은 5대5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하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다음 주 금통위도 참 어려워가지고 이러는데 저는 12월 금리 인하는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에 있고요. 그런 측면들을 내비칠 수 있는 점은 다음 주에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가 되겠고, 또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지표 발표의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12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물가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완화가 된다라면은 그동안에 비둘기에서 중립으로 가신 분들이 매에서 중립으로 갔다가 다시 매로 가려는 분들이 중립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미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하면서 베센트한테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 가장 지금 베센트를 제외하면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사람이 케빈 해시인데 어제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12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어찌어찌 우리가 축구할 때 멋진 원더골이 안 나오더라도 골이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어찌어찌 금리 인하는 아직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